자, 우선 그럼 1번부터 3번까지 내용을 볼 건데요. 제가 이걸 의사소통 문제로 내봤는데, 원래 제가 출처를 밝혀드렸었잖아요. 그 월간 NCS라는 교재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 교재에는 이게 문제 해결 능력으로 되어 있었어요. 문제 해결 능력, 문제가 되기에 좀 적절한 형태의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 능력으로 들어가려면 뭐 이런 약간의 계산이나 혹은 이게 공제가 되는 거, 또 안 되는 거. 여기 뭐 안 되는 것들을 가로 안에다가 집어넣곤 하잖아요. 불가, 뭐 이런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또 약간의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문제 해결 능력의 지문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수업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 다 거의 대부분 다 모든 게 의사소통 문제처럼 되어가고 있어서 제가 제가 출처로 삼고 있는 데에서는 뭐 다른 영역으로 문제를 내도 다 의사소통으로 바꿔서 한번 문제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응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소득공제 안내문이고요. 자, 소득공제란 무엇인지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근로소득자에게 신용카드로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면 그것을 이제 공제해 주는 거예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25%를 초과하는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의 사용액의 공제율이 15%인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뭐 25%, 15% 이렇게 퍼센트가 두 개 반복돼서 나오면 헷갈리기 쉬운데요. 위에 나타나 있는 건 사용액을 말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15%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이에요. 공제를 어느 정도 빼고 얘기를 해주느냐, 그 부과를 하느냐 이런 거죠. 도서 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 공연 사용분에는 이렇게 공제율도 높여주고 이렇게 한도도 더 높여서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나 혹은 공연을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죠. 그런 장려하는 분위기라는 건 글 속에 단 한 글자도 없지만 그런 걸 또 유추해내는 거지 또 우리가 읽기를 해야 되는 방식인 거죠. 소득공제 대상 나와 있고 이렇게 항상 당구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들이죠. 안내문에서는 이런 내용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집어넣고 그걸 선지로 활용을 하거든요. 도서소득 공제 기능 결제 수단 카드 현금 둘 다 된다고 되어 있고 역시 나열 열거 되어 있어요.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낫다 뭐 그런 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금 결제 시 현금 영수증을 개인 소득 공제용으로 해야 된대요. 이런 법인이나 사업체로 등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도서소득 공제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주었고 이 한번 결제를 하면요. 현금 결제 같은 경우는 결제한 이 길에 국세청에 신고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문서에 나오는 용어들을 잘 볼 필요가 있죠. 이 길은 다음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도서소득의 공제 불가 안내. 위에서랑 약간 사실 5번이 없어도 힌트로 될 만한 것들이 위에 되게 많았어요. 개인 소득 공제용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법인카드 결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이건 현금 결제구나. 요거 밑에 거. 예. 사업자 증빙용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뭐 개인 카드의 하남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법인카드는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내용은 당연히 이제 밑에 거랑 연결돼서 위에 거랑 바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5번은 없어도 되는 건데 친절하게 문제를 내줬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지금 전체의 맥락을 쭉 훑어봤지만 사실 이렇게 안내문처럼 나와 있는 이런 글들은 실용문이거든요. 학술문이 아니에요. 학술문과 실용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용문은 이렇게 선지를 보고 바로 위에 것을 연결지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실용문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작은 대목이, 소대목이 달려 있어서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서 읽으면 되는 거고요. 또 실용문 자체가 글의 내용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찾아가는 게 오히려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학술명 같은 경우는 제일 위의 내용, 제일 아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도 안 읽을 수 없는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 선지의 내용으로 다시 자세하게 읽어봄으로써 전체 내용을 다시 다 봐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죠. 기록문은 선지를 먼저 보고 거꾸로 가서 해당되는 소제목을 연결지어서 소제목을 찾아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풀면 되거든요. 이북을 구매할 때에만 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답안 나오면 약간 좀 의심해 봐야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북의 구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할 때에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구나. 대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네요. 여기 대여가 제외됨 이렇게 나와 있죠. 예치금으로 결제할 때에는 도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치금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현금 결제를 할 때의 예치금. 아마 예치금은 뭐 이렇게 그 사이트에 좀 저장해둔 돈?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죠. 신용카드로 도서를 구입했을 때가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보다 공제율이 더 높다.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의 공제율 같은 경우는 나와 있습니다. 3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현금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높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현금 결제는 그날 바로 국세청에 신고되는 것이 아니라 이길 국세청에 신고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바로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고요. 1번에서 바로 적절한 게 바로 찾아지면 밑에 건 사실 안 읽어도 되죠. 실제 시험에서는. 두 번째는 안내문을 바탕으로 했을 때 도서소득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1,750만 원을 사용한 경우 요거는 간단하게 좀 계산을 해봐야겠죠. 7천만 원의 25%가 바로 1,750만 원이에요. 근데 초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5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1,751만 원 아니면 1,750만 1,000원 뭐 이렇게 아무튼 초과를 해야만 해야만 그 말이 안 나오죠. 그래야만 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딱 계산만 했을 때에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죠. 더 초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기프트 카드로 해외에 있는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기프트 카드에 대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기프트 카드. 기프트 카드는 가능한데요. 해외 주문은 안 되죠. 이런 게 바로 엔드 개념이에요. 엔드 개념은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둘 다 맞아요. 둘 다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이 전체가 참이 됩니다. true가 되는 거죠. 앞에 게 맞아도 뒤에 게 틀리면 아닌 거죠. 그리고 틀렸어요. 지금 이렇게 표시한 건 and 개념의 표시예요. and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건 위로 뾰족하게 쓰고요. or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건 아래로 뾰족하게 씁니다. 개인 카드, 이것도 역시 and 개념으로 되어 있고 도서를 주문하고 주문의 총 사용분이 400만 원이 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개인 카드로 결제한다라는 거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도서 주문의 총 사용분이 400만 원이 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인정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3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추가되었을 때, 그죠?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더 인정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 문제의 이 3번 선지는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게 1번에 있었는데 여기 내용은 뭐냐면 뭐 300만 원이었는데 도서나 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고 이 도서나 공연으로 100만 원을 썼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연결지어서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기본적인 조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도서나 공연 사용분을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인정돼서 만약에 한 사람이 뭐 400만 원 정도? 예. 원래 소득공제의 그 한도에다가 추가로 100만 원까지를 더해서 400만 원 정도를 쓰는 사람.
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도서소득 공제의 기준에 적합하다. 도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딱 정확하게 얼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400만 원이 넘으면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공제를 해준다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정답이 세모 정도로는 우선 남겨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세모냐 하면 이 사람의 어떤 다른 조건들,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전에서 25%를 초과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의 공제 한도를 100만 원을 더 띄어서 400만 원 정도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연결지어서 기본적인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데를 봐야 되거든요. 한 세모 정도로 해놓고요. 약간의 좀 애매하다 싶으면 두 개 정도 답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시간 계좌이체로 도서를 구입하고 개인소득 공제용으로 현금 영수증을 신청한 경우 여기 지금 개인적으로 신청한 게 나와 있죠. 개인소득 공제용으로 신청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실시간 계좌이체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우선 정답은 4번인데 3번도 정답의 가능성이 있다. 문제를 제가 내긴 했는데요. 문제를 제가 내긴 했어도 그 문제를 낼 때 제 마음은 뭐였냐면 위에 나타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마치 400만 원을 쓰면 그 400만 원 전체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3번 선지를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용분이 400만 원, 공제액을 400만 원을 받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닌 게 썼더라고요. 아니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3번, 4번을 둘 다 그냥 맞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문제를 풀면서 문득 드네요. 총 사용분이 400만 원이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면 많이 쓴 대로 공제가 되는. 네, 물론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기본 조건을 연결지어서 말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것들도 사실 기본 조건은 얘기 안 한 상태거든요. 네. 예를 들어 4번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7천만 원의 근로소득자인데 신용카드로 25% 이상을 썼고 뭐 이렇게 기본 조건으로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 기본 조건을 넣어야 된다는 조건을 넣는다면 어차피 제가 그냥 이게 된다 안 된다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만 보고서 문제를 낸 거라서 약간 좀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400만 원 전체를 공제받는 건 아니고 400만 원까지의 한도를 정해준 것이고 그것은 1번에 나타나 있는 기본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에 적용되는 것이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조건은 만족돼 있다고 생각하고 선지를 낸 거라서 약간 오해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부터 리을의 쓰임이 올바른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맞춤법 문제인데요. 맞춤법 문제 먼저 기억을 한번 살펴보면 기억에 나타나 있는 공제해주는 어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공제해 하고 띄어쓰기를 해주셔야 돼요. 공제해 띄고 주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원래요, 앞에 있는 것은 본용언이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것은 보조용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원래 본용언이나 보조용언처럼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뒤에 내용과 또 아주 주된 역할을 하는 앞에 내용은 붙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하나의 경우는 붙어 쓰는 것을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그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바로 이렇게 하다. 이 해가 하다에서부터 온 말인데 하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일 때 앞에가 공대라는 단어와 하다라는 말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면 이미 앞에 것이 두 개가 더해진 상태니까 조금 내용이 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뒤에 있는 보조 용어까지 붙어버리면 너무 많은 내용이 한 어절에 들어가니까 그러지 말고 앞에 거 붙여주고 뒤에 거는 가독성을 위해서 띄어 써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또 뭐였냐면 주의해 주세요. 뭐 이렇게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도 주의하고 하다가 더해져서 주의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럴 때도 뒤에 오는 말과는 항상 띄어 써야 합니다. 니은에 나타나 있는 거 이거 진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뭐 시가 들어가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신청할 때. 그럴 때는 띄어서 써야 돼요. 신청시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이 신청시처럼 이 시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일 때 몇몇의 경우는 너무나 많이 써서 그냥 아예 굳어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비상시, 또 유사시, 필요시 같은 말들은 너무 많이 써서 그냥 아예 붙여서 씁니다. 그리고 시가 때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 어떤 시각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적대시하다.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하는 내 시각을 갖고 있다. 무시하는 것 중에 백안시하다. 흰 백자에 눈 안자를 써서 흰 눈 뜨고 이렇게 노려보는 거거든요. 때려보는 거. 그럴 때에 어떤 시각을 나타낼 때에도 그때는 항상 붙었어요. 우리가 띄어쓰는 걸 고려해야 될 때는 때를 나타낼 때인데 때를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띄어쓰는 것이 원래 맞고 시가 때를 나타내는 경우 중에 이렇게 굳어진 것들이 있다. 굳어진 것들은 붙었습니다. 네, 살펴보면 됩니다. 다음을 보면 디귿의 후가 나오거든요. 후의 내용을 보면 이게 던도 그렇고 후도 그렇고 다 모두 띄었어야 돼요. 완료하고 띄어서 후, 완료하고 띄고 전. 네. 후나 더는 띄어서 써야 돼요. 자, 그리고 리을에 나타나 있는 말을 살펴보면 되다가 있죠. 되다는 시동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말인데 그럴 때는 이렇게 붙여서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니은 했고요. 디귿 이렇게 띄어쓰는 거 그럼 얘가 맞게 잘 쓴 거죠? 그리고 신고돼요. 이 돼요는 항상 앞에 말에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득돼요. 생각돼요. 또 뭐 있을까요? 교육돼요. 네, 뭐 이런 거 다 붙여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의 정답은 아까 3번. 이것만 잘 썼다. 올바른 것을 골라줬고요. 그 다음은 일반적인 스피드 스케이팅은 한 바퀴 도는데 400m의 규격이 사용되기에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실내 경기장을 만들었다. 만들었다. A 부분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6번 문제. 건설하였다. 경기장 뭐 이런 건물을 이야기할 때 예, 건물은 건설이죠. 맞네요. 바깥에서 이렇게 경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피겨스케이팅이나 아이스하키용으로 만들어진 60 곱하기 30의 규격의 실내 링크에서 속도 경쟁 경기를 할 수 없을까 하는 목적으로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이 만들어졌다. 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 최초라는 의미예요. 처음 생겨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항상 이것 이전에 이런 선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최초로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그 전에는 주로 실외에서 경기를 했었나 보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공인된 건 1967년이었는데 교차여차 거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건 1992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 선지 정식 종목이 되기까지 20년 정도가 걸렸구나.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구나. 이렇게 간단한 계산 정도 하면 확인할 수 있죠. 채택된 것은 선택된 것, 선정된 것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선정되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우리나라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은 1990년대 초반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또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나오면 표시를 좀 해둬야죠. 왜냐하면 그때만 그랬는지 아니면 지금도 그런지 요걸 구분해서 선지를 만들거든요. 괄목할 만한 경기력을 발휘하여 정상급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근데 또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그러나 최근 다른 국가들의 경기력 향상 때문에 정상의 위치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러니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이 노력과 관련된 내용이 아랫부분에 이어질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이 경기는 한 바퀴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건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스링크에서 진행이 되고요. 종목이 이러이러하다. 4명에서 8명의 선수들로 도가 편성되었다. 도가 짜여졌다. 뭐 이런 거겠죠? 짜였다. 자, 근데 편중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건 틀렸죠. 왜냐하면 편중이라고 하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에 편이라는 한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이면 흔히 뜻이 두 개라고 해요. 편에 한쪽으로 치우치다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쓰여 있는 편은 이렇게 딱 구성하다, 체계적으로 만들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조직 편람 해가지고 뭐 조직 구조도나 뭐 혹은 일하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쭉 다 모아다가 책을 만들면 그걸 편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편은 아마 조직하는 것의 편일 거고요. 편애하다, 편중되다 뭐 이런 말들은 바로 치우칠 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편이 쓰였는데 괄호 안에 그 편이 어떤 한자를 쓰는지를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 이렇게 편을 가지고서 자주 사용되는 이 두 개를 연결지어 문제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치우치다의 편도 많이 쓰이고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조직하다의 뜻인 편, 그 편자도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비등비등하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내는 거죠. 쇼트트랙 경기는 그 특성상 선수의 실제 활주 속도보다 경기 운영 능력이나 기술이 경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렇게 보다가 나오면 대소 비교가 나왔다는 거죠. 활주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지를 봤더니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는 경기 운영 능력이나 기술을 키우기 전에 이렇게 뭐뭐 하기 전에 이런 말이 항상 시간의 선후 관계만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걸 우선시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뭐뭐 하기 전에 하는 건 우선시한 것들을 전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달리 재진술될 수 있구나. 이걸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틀린 내용이었고요. 여러 명의 선수들이 같은 주로를 함께 이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곡률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곡률, 가로 안에 뜻 나와 있고요. 반경을 짧게 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움직임과 활주 속도를 매우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그러던 중 되게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첩성과 판단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너링을 할 때 속도를 유지하거나 가속하면서 밀기 동작을 하는 것은 바로 스피드 스케이팅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쇼트트랙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스피드 스케이팅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지금 두 개를 대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대조가 나오면 딱 멈춰야 돼요. 이거를 크로스해서 스피드 스케이팅의 특성인데 쇼트트랙 특성인 것처럼 연결지어서 문제를 내거나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바꿔봤어요. 이것은 코너링을 할 때 속도를 유지하거나 가속하면서 뭐뭐 하거나 이랬죠? 그럼 이거는 오어 개념이네요. 둘 중에 하나만 선지에 나와도 이 결론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를 유지하면서 밀기 동작을 한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가속하면서 밀기 동작을 한다. 이래도 되고요. 네. 반면 이번에는 쇼트트랙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쇼트트랙에서는 곡선주로에 진입할 때 다리를 순간적으로 한번 교차시키고 세우기 동작을 하다가 곡선주로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밀기 동작을 하는구나. 밀기 동작을 하는 그 과정이나 순간이 다르네요. 시점이. 그죠? 요런 차이죠. 그래서 대조가 잘 나타나 있는 걸 얼마나 잘 보실 수 있나 싶어서 5번 문제에 그 선지를 내봤습니다. 미리 풀어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코너릭을 할 때 밀기 동작을 속도를 가속하면서 하는 것은 스피드 스케이팅의 특성인 것이고, 우린 지금 쇼트트랙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인 내용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역시 분량이에요. 예. 분량의 차이가 완전히 크죠. 쇼트트랙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얘가 주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중에 이렇게 추입을 하는 거예요. 추입전법. 후방에 있다가 치고 올라오는 거. 그렇게 역전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거, 원심력을 이기는 거 등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쇼트트랙에서 순위가 가장 많이 바뀌는 곡선주로의 경기 운영은 승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주로를 이탈하지 않고 곡선 반경을 짧게 유지하면서 곡선 주로를 활주하는 것이 경기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봤어요. 안 봤던 선지를 좀 볼게요. 우선 첫 번째 거 확인했고요. 두 번째 거 확인했고, 세 번째는 피겨스케이팅이나 아이스하키용 경기장에서 할 수 있다. 곤욕이 앞에 나오죠. 피겨스케이팅이나 아이스하키용 이렇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은 한 문단에 선지 지금 두 개가 해결이 된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는 잘 안 나옵니다. 어, 두 개가 뭐야? 지금 세 개잖아요, 세 개. 사실 이렇게는 안 나와요. 제가 문제를 내면서 약간 좀 여러 가지 문장의 구조를 보게 해드려야 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문장을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문제를 내면서도 약간 그랬어요. 아, 이렇게 한 문단에 세 개씩 안 나오는데 아, 요거는 좀 강의할 때 말씀드려야겠다. 뭐 이렇게 그랬거든요. 한 문단에 그렇게 막 세 개씩 확인할 수 있게는 나오진 않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기억을 높이기 위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민첩성 정의됐죠. 자, 그리고 곡률 반경을 짧게 유지하는 거, 최후방에 있다가 중간을 치고 올라오는 추입전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부했지만 이거 해볼까요? 이 순위가 바뀐다, 순위가 변동되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요, 변동이 아니라 뭐 변경이라거나 변질이라거나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많은 말들이 있는데 변형은 형태가 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변질은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질적인 차원이 바뀌는 거죠. 대리 변함. 그리고 변경은요, 정했던 것을 바꿈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소풍 날짜를 언제로 하기로 결정했다가 그런 다음에 바꾸면 변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나봤던 변동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 동사가 움직일 동사인데 특정한 시기를 이렇게 한정을 지어줘요. 그래서 시기를 한정 지은 후 그 시기 안에서의 막 이렇게 유동성을 보는 거예요. 그 시기 안에서의 움직임, 그 움직임의 변화를 얘기하고 싶으면 변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로 설명될 수 있을 만한 뭐 주식도 그렇고요. 여기도 지금 순위라고 했잖아요. 순위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 경기에서의 순위와 두 번째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시기를 결정하고서 그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변동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묶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라는 단어 안에 변형, 변질, 변경, 변동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말은 다 위에 나타나 있는 변형이나 변질이나 변경이나 변동으로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순위가 가장 많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변화가 나왔어도 아마 정답이었을 거예요.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올 때 헷갈리게 할 수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둬야겠죠? 다음은 대인관계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거 수업 시간에도 배웠던 거잖아요. 대인관계 중에서 음, 팔로워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팔로워십에서 우선 소외형과 선행형만 가지고 왔는데 우리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알고 있죠. 소외형 하면 딱 뭘 기억했냐면 조직의 양심. 약간 좀 냉담하면서 조직에 이것저것 불만을 토로하는 이런 사람을 소외형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순응형은 되게 기뻐하면서 리더를 의존하는 거예요. 리더에 의존하는 게 그리 나쁘지 않아. 약간 긍정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면 플러스는 긍정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면에 수동형이 있었죠. 수동형은 똑같이 리더에 의존하기는 하되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냐면 뭐 얘기한 거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거.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막 여러 가지 오타가 나고 막 흐름이 엉망인 보고서를 이제
점검을 하라고 받게 된 거예요. 상사 입장에서는 이제 얘를 믿고 맡긴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잘못된 오타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봤으면 고쳐야 되는데, 아, 이거 굳이 내가 이렇게 의견을 내서, 물론 오타 정도는 고칠 수 있지만, 뭐 전체 흐름이나 이런 거를 바꾸는 것들을 굳이 내가 뭘 해? 뭐 이런 식으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수동형으로 찾는 문제가 나와서.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그게 있었죠. 주도형. 주도형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볼까요? 실무형. 왜냐면 주도형이 제일 좋은 거니까. 실무형은 조직의 규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어서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을 쉽게 주지 않고요. 정 없어요. 정보다도 규칙에 더 민감한 이런 모습입니다. 좋은 거는 주도형이죠. 이게 모범형인데 모범형은 주인의식이라는 말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조직의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죠. 자기의 일처럼. 그래서 소외형은 이렇게 조직의 양심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불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립적으로 있는 사람이고요. 다소 냉소적으로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빈칸을 채울 때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맥락일 거라 생각하고 비슷한 정답을 찾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형은 리더나 조직을 믿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리을에서는 획일적인 태도 행동에 익숙합니다. 획일적인 태도는 주로 언제 나오냐면 내가 스스로 뭘 하지 않고 시키는 걸 할 때, 그러니까 리더에 의존해서 리더가 하라는 걸 할 때 주로 획일적인 태도가 나오죠. 근데 그런 획일적인 태도에 익숙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획일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해서 이걸 믿음으로 바꾸면 이 전체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조직 이해는 아직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진 않았는데요. 조직 이해에서 차별화 전략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들, 즉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식을 줘야 하다 보니까 기업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막 광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캠페인도 벌이고 하는 거죠. 그런 이미지를 쇄신해서 차별화를 시키는 것도 있고 기술적 차원에서 차별화를 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에는 기술을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기술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절대 넘보지 못해. 우리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차원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다른 기업들이 진입할 수 없게 진입 장벽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별화를 시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고차원적인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게 프리미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가질 수 없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일부러 약간 고가로 만들어요. 사람들이 고가를 만들면 원래는 되게 싫어하고 가성비를 생각해서 잘 안 사야지 맞잖아요. 근데 그거 산다니까요. 고가 전략, 그다음에 뭐 이거 몇 개 없습니다. 한정, 한정 수량 이런 것들을 자꾸 어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되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차별화 전략이 우수하게 사람들한테 먹히는 거죠. 차별화 전략은 어떤 특징이 또 있냐면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프리미엄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나온 거예요. 시장을 세분화해서 프리미엄을 살 만한 사람들, 이런 고차원적인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되다 보니까 상품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차원적인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 또한 돈이거든요. 유통 경로 관리와 촉진에 과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역시 차별화 전략의 한 지점인데요. 전체 유통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유통 경로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보다 더 치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4번에 나오는 가격 경쟁력을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니 이 말은
어떤 전략과 관련이 있냐면 원가 우위 전략과 관련이 있어요.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가 우위 전략은 어떤 거냐면 이게 많이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해서 이득을 얻는 거죠. 박리다매라고 조금의 이익을 얻고 엄청 많이 파는 다이소 같은 거. 뭐 이런 게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가격 경쟁력을 추구한다는 것은 가격을 비싸게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가격을 더 싸게 만들어서 그 누구도 경쟁이 안 되게 만드는 게 가격 경쟁력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가의 전략은 대량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정말 말도 안 되게 싸게만 판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요, 제가 여기를 하나 바꿨어요. 4번 선지에 보면 행위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행위, 많이. 네, 이렇게 해줘야 답이 나오더라고요. 문제를 제가 아까 2번인가? 그것도 그렇고 좀 약간 어설프네요. 다음엔 더 완벽하게 문제를 만들어 올게요. 3번이 틀렸거든요. 나머지 맞다는 거예요. 1번, 회식 강요하거나, 음주를 강요하거나, 험담하고 집단 따돌림을 보이는 이런 게 다 집단 내에서의,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에 해당하는데요. 이 집단 따돌림 같은 경우들, 뭐, 이런 것도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는 일이었더라도, 그러니까 수치심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아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잘못된 업무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수정을 요구하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막 여러 사람 앞에서 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와중에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말 들은 거예요. 나 수치심 느꼈어. 이 사람이 느꼈다고 해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걸 1차적으로 먼저 구별을 해내세요. 선지 내에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구별을 해내고 이건 약간 거리가 멀어진 거죠. 직장 내 괴롭힘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이런 행동들이 직장 내 괴롭힘인데요. 4번. 직장에서의 지위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도 이것도 역시 직장 내 괴롭힘 맞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지위가 아닌 그 직장에서의 관계를 이용하여 직원을 괴롭히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다. 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왜 나왔냐 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장 내에서 지위를 따지고 봤을 때는 분명히 아랫사람이 맞거든요. 근데 지위로는 아랫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사장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실세인 거예요. 실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랫사람인데도 실세인 경우는 위에 사람한테 막, 저 하기 싫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사장님 딸이거나 사장님 아들이거나 막 이럴 때. 그래서 그들의 관계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10번 문제는 오늘 굉장히 간단한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월화수목금토 6일이고요. 여기서 먼저 확정 조건을 찾아야겠죠. 확정 조건은 세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B가 화요일에 면담을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화요일에는 무조건 D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확인해 볼 것은 특정한 정보를 좀 한정 지어둔 걸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F와의 면담은 수요일 또는 토요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한정 지어두면 그것부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F와의 면담이 수요일인 경우를 따지고서 한번 쭉 경우의 수를 따지고 그리고 아닌 경우 뭐 토요일인 경우 이런 거 따져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먼저 수요일인 경우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두 개만 잘 살펴보면 A와의 면담은 B보다 먼저 진행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A 다음에 B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바로 뒤는 아니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C와의 면담은 A 바로 전날 혹은 다음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 A, B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A 다음에 온다 그랬으니까 A, B 하고서 B는 꼭 뒤에 붙어 있을 필요는 없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달아 오는 두 개가 올 수 있으려면 요 자리밖에 없어요. 그죠? 목금. 연달아 두 개가 오려면. 목금, 금토 하려고 그랬는데 금토는 또 안 돼요. 왜냐면 B가 올 자리를 남겨놔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월요일은 나머지 하나, 2가 온다라는 게 분명해졌고 여기서 C가 앞에 오는 경우를 해서 C, A, B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 밑에 있는 것을 다시 또 A, C, B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건 간단하죠? 나머지는 똑같이 니까 다 써볼까요? 이, 또 이번에는 얘가 이제 토요일에 오는 경우를 따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역시 세 개가 연달아 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또 두 가지 경우를 주는 거니까 A 앞에 오거나 혹은 B가 C의 앞에 오거나 그 앞에 있는 여전히 그러니까 거짓인 거는 금방 나오죠? 네. 이번에 F와의 면담은 토요일에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없다고 얘기했으니까요. 반드시 거짓인 걸 골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거짓을 골라? 그 얘기는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는 경우의 수를 내가 놓치면 실컷 시간을 들여서 풀어놓고 정답을 못 맞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고민을 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고 볼 필요가 있고요. 반드시 거짓, 뭐 반드시 참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친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면 경우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걸 다 해보고 그런 다음에 반드시 거짓 혹은 반드시 참인 걸 골라야 하는 그런 문제의 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다 먼저 빨리빨리 경우의 수를 따지고 보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되셨죠?